2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3,100만원 언저리. 자, 장중에 쭉 올랐다가 밀렸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긴축을 놓치지 않으면서 더 가속도를 올릴 거야 하면서 주식, 채권, 환율, 코인 시장까지 변동성이 쭉 있었죠. 그런데 바로 양봉을 달아대고 있죠? 그쵸? 자, 이 보세요. 한눈에 보일 겁니다.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자, 이 물량을 쫙 소화하고 가려고 했는데 매크로 이슈, 물가 이슈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양봉을 달아대면서 밑에 5일선 이동평균선이 지지로 따라오고 있죠. 그쵸?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밀릴 것 같아. 물론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언급드렸죠?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 월봉 기준으로. 자, 그걸 인지하시고요. 이 거래량도 한눈에 보입니다. 이 거래량도 매물대가 있어요. 그 분반까지 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이키 모양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량 소화하면서 갈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자,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요 근방 안에서 쉽게 밀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우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기관들이 먼저 매집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쩐주들과 세력들이 시장을 부셔놓고 그들은 모았다라는 바로 그 증거이죠. 무너뜨리면 안 되죠. 아직은요. 올린 다음에 부시겠죠. 결국은. 부셔지는 이유는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경기 폭락, 지금은 그 이전 상황이다. 자, 차트에서 한눈에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량을 소화하고 있어요.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자, 비트코인의 모습이었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도 한눈에 보이죠? 여기입니다. 이제는 안 밀려. 다시 달려나가면 이때 기준으로 언급을 드렸어요. 거의 유사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양봉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자, 매물대를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돌파가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 여기죠. 참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의 매물대는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근데 여기에 매크로 이슈가 맞물립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자, 그리고 시장은 달릴 거예요. 여기에 리플과 SEC 소송이 맞물리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 기준점과 맞물려서 자, 2번 라인 돌파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3번 라인 금방까지 갈 수도 있고 요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정거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크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본격적으로 해당되는 2019년도의 흐름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았지만 자, 여기는 요 근방까지는 5,600만 원 언저리까지 여기가 기준선일 것 같은데요. 여기보다 좀 돌파가 기간적으로 모멘텀 두 가지를 체킹해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때랑 비슷하다. 자, 이더리움 220만 원 언저리죠. 자, 여기 보이시죠? 똑같아요. 강한 반등 이후에 달릴라 그랬는데 매크로 이슈로 밀렸다. 윗꼬리를 달았지만 바로 양봉을 달아주면서 자, 이제는 안 밀릴 거야. 달리기 시작했다. 큰 흐름에서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감지가 되고 있어요. 쭉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상승, 훅 차익 실현,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 매크로 이슈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밀렸지만 이제 아니야. 안 밀릴 거야.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밀렸잖아. 우리는 못 갔지. 그리고 기득권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어. 좀 가서 그들이 털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라고 지금 차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기준으론. 자, XRP 506원입니다. 아쉽게도 XRP. 자, 중요한 건 소송으로 묶여있죠. 주인공인 XRP자 끝판왕이죠. 자, 얘는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가장 강력하게 그동안 수년 동안 눌려있었죠. 월봉 기준으로 봐도 얘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자, 대중들의 눈을 가려놨죠. 그쵸? 강하게 소송으로 눌려놓고 진짜 주인공이죠. XRP. 전 세계 CBDC. 자, 돈이 CBDC로 바뀌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고요. 자, 주식과 채권, 자산은 뭘로 바뀌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한 자산으로 같이 융복합되면서 확장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돈을 옮길 수 있는 이 자산을 옮길 수 있는 혈관의 브릿지가 누구다? XRP이다. 그러니 디지털 혈관이자 심장이자 자, 주인공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죠. 소송이 끝나게 되면 한 달이면, 과거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방향이 늦지만 한 달이면 아주 방향성에 나오죠. 두 달이면 게임 끝납니다. 크게 한 달이면 게임 끝낼 수 있어요. XRP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분들, 자, 저는 평생 못 얻을 생각이라 언급을 드렸죠. 자, 그 기준점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을 보고 가시죠. 증시와 채권 금리와 환율 시장. 먼저 코스피 0.76, 코스닥 1.35 하락 중. 간밤에 미국 증시 나스닥이 1.78, 다우 1.26, S&P 1.38 하락 마감. 현재 아시아 증시 니케이 0.68 하락. 상해와 항생은 각각 0.16, 0.41 하락 중입니다. 자, 지표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300원을 돌파했어요. 즉, 원화 약세이다. 미국의 긴축을 두려워한다.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할 거야. 위험자산, 그리고 위험자산 중에 하나인 원화. 흔들리고 있죠? 그 다음, 달러는 103.79. 찔끔 올랐다가 큰 강세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조금 달러는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달러의 강한 폭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화는 약세가 현재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워낙에 강세였죠. 그거에 대한 반등폭으로 돌려집니다. 다시 올라가다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 이유는 연준의 긴축 금리 인상 중단과 맞물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 국채금리도 튀었어요. 3.88. 국채금리 10년물이죠. 사실 기존 과거 경제 공부는요. 금리, 환율 공부하면 경제 공부 끝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죠. 금리 하나에도 바로 경제 성장률 이꼬르 물가 성장률,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게 바로 돈값이에요. 쉽죠? 요걸 또 경제 성장률 쪼개보면 GDP라고 하죠. 여기에는 가계에 대한 소비, 그리고 기업에 대한 투자, 정부에 대한 지출, 순수출이 들어갑니다.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가라고 하면 경제의 활력 지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금리하고 환율. 자, 돈값이죠. 국내의 돈값, 금리. 자, 국외의 돈값인 환율. 자,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다시 하루치루 훅 하고 뛰었습니다. 그러니 위험자산의 약세이겠죠. 자, 한눈에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해요. 3개월물을 봐도 다시 한번 훅 튀었죠? 그쵸? 자, 그러면 1년치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1년치로 보면 그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 있어요. 나왔다가 요 매물대 딱 맞아 있죠? 저는 다시 올라가다 꺾일 거라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금리 인상 중단과 맞물린다. 0.25% 내렸죠? 다시 한번 0.25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 확률이 무척 높다. 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이죠? 대표적인 연준의 매파 위원 중에 하나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0.5% 금리를 올려야 돼. 이와 더불어서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0.5% 금리를 올려야 돼. 라고 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니들은 아직 들어오면 안 돼. 자, 연준의 블라드 3월 회의에서 50% 인상 가능성 열려있다. 50bp, 0.5%. 자, 따라오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또한 인플레 지수 때면 최종금리 더 높아져야. 자,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튀었고 원화도 약세고요. 달러는 그 강세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면 103.79 찔끔 올랐지만 아주 강한 폭은 느껴지지 않아요. 원달러는 최근에 좀 강하죠? 즉 원화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꺾일 확률이 높다. 자,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7%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0.2% 하락권과 비교해 큰 폭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 0.4%를 웃돌았다. 지난해 6월 0.9%를 찍은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이다. 시장이 놀랬네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필터링 해야 됩니다. 이미 시그널, 시나리오와 그림은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나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움직여야죠. 가장 중요한 건 기득권이 먼저 매집을 했다. 가격을 띄운다. 실물 경제는 좋지 않다. 시그널은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암호화폐 상승 배경은 펀드 및 기관 자금. 지난 한 주간 16억 달러 유입되었다.
자, 중요한 건 1월부터 이미 매집이 시작되었다. FTX가 파산되고 그들은 이미 손바뀜이 있고 계속해서 판을 새로 짜고 가는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가격을 부셔버리면 이 시장은 이미 100배, 200배, 300배 이상이 정해져 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비교하셔라. 전 세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비교하셔라. 전 세계 부동산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비교해야 됩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방향성은 100%, 99.9%가 아니라 100% 정해졌어요. 그 과정에서 시장을 부셨다가 다시 붙였다가 부셨다가 다시 붙였다가 하면서 지들대로 파일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늘 지들은 먼저 매집하고 넘기고 먼저 매집하고 넘기고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 파고를 거쳐 나가면서 결국은 100배, 200배, 300배 이 그림이 셋업,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왜 갑자기 올랐는가? 2월 10일 이후 여러 펀드와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거의 16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을 발견했다. 자, 그 그래프예요. 자, 록온체인은 2월 10일부터 이날까지 서클의 USDC 입출금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록온체인에 따르면 이 기간 여러 펀드와 기관들은 서클로부터 16억 달러의 USDC를 인출을 했고 불과 2억 달러의 USDC를 예치했다. 자, 기관 자금이 일로 들어왔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는 거죠. 그쵸? 중요한 건 기관이건 이미 쩐주들은 미리 매집을 해놨다. 이게 핵심이다. 2023년도 1월, 2월, 3월 계속해서 매집하고 마지막에 개인들이 또 물릴 겁니다. 넘기겠죠. 우리는 1번 타자이다. 잊지 마세요. 미국의 기술정책 전문가인 루슬리 레이튼. 자, 이 사람이 리플과 SEC 소송 법원에 힘먼 연수를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임스 K. 필란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기술정책 전문가 루슬리 레이턴이 SEC와 리플의 소송 관련 윌리엄 힘먼의 연설 자료를 공유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그 좋은 시그널, 즉 이 소송에 대한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맞춰서 XRP 변호사 존 디튼, 리플이 벌금형으로 SEC 사건 승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자,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기회. 이에 발맞춰서 SEC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리플이 2013년에서 17년 사이에 등록되지 않는 보안으로 XRP를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이 법정에서 사실이라면 리플은 금지 명령이나 배척이 아닌 벌금만 내고도 벗어날 수 있다고 디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배심원의 재판 가능성은 대부분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즉 승소할 가능성을 희소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참고만 할 뿐이고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다. 리플이 SEC를 상대로 승리하면 XRP가 마침내 움직일까요? 폭등하겠죠? 그럴 확률이 무척 높죠. 거의 3년이 지난 후 양 당사자는 최종 변론을 제출하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플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이고 XRP 가격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리플의 승리는 미국 시장에서 XRP의 합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가격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승리로 인해 진행 중인 법적 사고로 인한 XRP 투자에 신중했던 더 많은 주류 투자자와 기업에게 암호화폐 산업이 개방될 것입니다. 자, 이 기사 하나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거죠. 규격을 갖추어서 그 중심에 있고요. 큰 채택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도이치뱅크와 크레딧 스위스, 자, 유럽의 심장인 독일과 스위스의 거대 은행이 바로 수십억 달러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암호화폐 스타트업 타우루스에 투자를 한다. 이 크립토 스타트업 타우루스 랩스는 모금 행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확장하고 규제 요구사항을 강화할 것,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 그리고 토큰화된 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세계 최대 은행과 협력할 것이다. 자, 스위스 스타트업 타우루스는 크레딧 스위스가 주도하는 시리즈 B 라운드에서 6,500만 달러 기금 모금을 발표하였다. 여기 도이치뱅크, 크레딧 스위스 많은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결국 확장해 나간다. 플랫폼 및 기능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유럽, 아랍에미리트, 미주, 동남아시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장이 나오고 있고요. 밑에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도이치뱅크는 타우루스의 기술을 IT 환경에 통합, 디지털 자산 보관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대 은행은 비트코인 ETF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갤럭시 디지털과 협상 중이다. 자, 무언가 느낌이 좀 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계속해서 거대 은행들은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있다. 그 시그널과 맞물려 가면서. 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시장에 더 많은 변동성이 있습니까? 결국 CME 그룹이 새로운 BTC 선물 계약을 발표했다. 세계 최대의 파생 상품 회사인 CME 그룹이 제공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 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은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더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계속해서 인프라를 깔아나간다. 기득권은. CME 그룹도 깔아나간다. 그리고 도이치뱅크와 크레딧 스위스도 결국 준비를 해나간다. 거대 트레드파이 전통 금융권이 이 부분에 들어오는 인프라를 깔아나간다. 그들이 만드는 거죠. 결국 그 심장에 뭐가 있죠? 바로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가 있다. 자, 소송과 맞물려서 중요한 시그널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 시간은 기다리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으니 계속해서 방송 때마다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